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서준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정하다가 지난번까지는 전립선암의 진단과 치료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다뤘어 가지고 이번에 또 다른 비뇨기과의 다른 암 중 하나인 신장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신장암에 대해서 지금 다룰 내용은 전체적으로 신장암은 어떤 암이고 신장암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좀 치료에서 이제 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수술 후의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지는 않고요. 그냥 얕게 좀 다양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장암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신장암이라는 건 신장에 생기는 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장암이라는 거는 전립선도 저희 전립선암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전립선이 선암인 것처럼 신장암에서도 대부분이 투명세포암이라는 세포 병리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의 병리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암들이 제일 많이 분포하고요. 80% 이상이 신세포암 중에서 투명세포암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유두상세포암이라든지 혐색소세포암 등 다른 암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신장에 생기는 암을 다 신장암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장암 말고도 저희가 이제 신장에서 신장이 하는 역할이 오줌을 걸러내고 그다음에 오줌이 방광으로 전달하는 요관이나 이제 신우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신우에 생기는 암도 일종의 신장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정확하게는 저희는 신우암이라고 얘기하지만 환자분이 봤을 때 신장에 혹이 생겼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장암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신우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장기별로 분류하는 거는 실제로는 암의 정확한 분류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장에 생기는 암을 신장암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신장암의 그래서 대부분은 신세포암이라는 암이고, 그게 이제 신장에서 생기는 암의 90%가 신세포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80%에 해당하는 게 아까 말한 투명세포암이라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위 암에 들어가고 있고, 남성 중에서는 8위에 해당하는 암입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발견율이라고 하시는 게 더 맞을 건데, 발병률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실제로 신장암이 더 많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조기 진단이 좀 더 많아지면서 발생률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암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증상으로 진단하게 됐을 때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진단하게 되기 때문에 뭐 배에 혹이 만져지고 혈뇨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됐었는데, 신장암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조기 진단이 많이 되게 되는 암 중 하나고, CT 같은 거나 초음파 같은 걸 많이 찍게 되면서 진단이 이제 조금 더 조기에 발견되는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나중에 후기에 발견되는 것보다는 좀 더 예후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신장암이 조기 진단이 되게 되면서 예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은 약물 치료의 발전에 의해서 많이 예후가 개선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한계였던 부분은 조기에 발견되더라도 뭐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고위험 암에서는, 그러니까 전이가 없지만 고위험 암에서는 재발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어서, 그 부분을 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게 보조항암요법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생존율 개선에 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에서 호발하는 암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이 연령대로 봤을 때 50에서 70 대에 호발하긴 하는데, 조기 진단되는 예를 보면은 실제로는 20 대부터 40 대까지도 꽤 많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호발 연령이라는 거지, 그전에도 젊을 때도 이제 조금 검사를 할 수 있으면은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암의 위험 인자는 사실은 뭐 많이 밝혀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방광암 같은 것처럼 흡연이 직접적인 영향이 뭐 엄청 많이 직접적인 영향이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장암도 마찬가지로 흡연을 했을 때 거기에 있던 화학 물질들이 어쨌든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신세포를 지나게 되니까, 신후에서 걸러지게 되니까 거기서 신장에서 암이 생기는 가능성을 좀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신장암의 위험 인자 중에서 좀 그래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유전성 말고는 흡연, 그리고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어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비만 같은 지방의 분포랑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신장암이랑은 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근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쓰는 게, 가족력이 있다면 특히나 더 신경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장암을 진단하는 과정과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장암은 암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무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립선 PSA라는 검사가 있어서 조금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는 건 없고 증상이 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신장암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기 진단이 되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암이라서, 어 저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어쨌든 조기 진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게 가장 예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검진하다가 뭐 초음파를 한번 찍었는데 뭐가 발견돼서 CT를 찍어서 "CT에서 혹이 확실히 보인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음파를 저희가 이제 조기 검진을 위해서 많이 권유드리긴 하는데, 초음파는 아무래도 몸 밖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음영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에 있는 혹이 너무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은 신장에 있는 혹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느냐에 따라서 조기 진단의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고위험군,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는 경우겠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쯤은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 증상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우연종이라는 건 우연히 CT를 찍든 초음파를 찍든 해서 발견됐다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영상 검사의 발달로, 그리고 신장암의 특징이 이제 CT를 통해서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혈관 형성이 많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영제를 넣었을 때 조영제가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지는, 저희가 신장암을 찍으려고 하는 프로토콜의 CT를 찍으면 대부분 높은 정확도로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암의 경우에는 CT 소견을 가지고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면 되고, 만약에 복부에서 신장이 있는 위치가 옆구리나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에서 만져지는 혹이 있으면서 통증과 혈뇨가 동반된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신장암의 세 가지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이게 발견됐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진행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사실 증상은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 가지고 증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전에 전립선암도 마찬가지로 혈뇨일 때 신장암이든 전립선암이든 아니면 요로상피암이든 다 혈뇨가 원인일 증상이긴 하지만, 이 혈뇨가 있다고 해서 다 그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라서, 신장암의 경우에는 어쨌든 조기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필요할 때 영상 검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이 통증이나 혈뇨이긴 하지만, 그게 증상이 발현됐을 때 신장암이랑 상관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적인 의미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신장암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상학적인 진단입니다.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선별 검사는 이제 일반 환자가 아니고 일반인들에서 신장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 어 하는 검사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뭐가 보인다."라고 해서 항상 암인 건 아닙니다. 근데 초음파를 저희가 권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CT나 이런 거에 비해서 방사선 조사가 없으니까 환자분에 끼치는 위해가 적고, 그리고 검사 자체가 비침습적이니까 영상을 찍 CT 찍을 때처럼 조영제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한테 끼치는 위해가 적기 때문에 선별 검사로서 초음파를 권유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상이 발견되면은 CT나 MRI를 통해서 진단, 이게 신장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는 검사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단 신장암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희가 판단이 되면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이제 뼈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가 흉부 CT를 주로 많이 찍게 되고요. 흉부 CT나 뼈 사진을 찍는 이유는 그쪽으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전이가 가는 장기들이, 흔히 가는 장기들을 먼저 CT를 찍게 되고, 만약에 이제 전이성 암이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이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MRI까지 찍는 경우도, 머리에 있는 머리 MRI까지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폐를 거쳐서 머리까지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해서 증상이 동반된 전이성 신장암이거나 아니면은 어 그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MRI까지, 머리 MRI까지 찍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암처럼, 그러니까 신장암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돼서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면 일반적으로는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걸 먼저 권유드리게 되고요. 이게 약간 그 환자분의 위험과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결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신장에 있는 혹이 있는데 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저희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분 절제가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부분 절제를 해서 조직을 이제 떼놓은 걸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먼저 확인하고 떼는 게 아니고, 뗀 다음에 수술하는, 조직 검사를 확정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진료 프로토콜이고, 만약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암인지 아닌지 애매한데 위치가 좀 안 좋아서 만약에 뗄 때는 신장 전체를 떼야 된다라고 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아니면 이제 환자분이 수술의 위험도가 높거나 마취 위험도가 높거나 아니면 고령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먼저 하고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암이 그 조직 검사한 위치를 따라서 어 '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안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암이 퍼지는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그게 이제 신장 껍질을 약간 암이 이제 벗어나서 1 기인 줄 알았는데 3 기로 변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암이 퍼져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위험성은 많지는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암이라고 조직 검사에서 나왔을 때는 실제 암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암이 아니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 암이 아닌 건지, 아니면 조직 검사의 위치가 잘못됐을지, 아니면 조직 검사는 잘 됐지만 암 조직이 충분하지 못해서 암이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건지, 뭐 등등의 그 검사의 위험성률 때문에 이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호한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시간 지나서 결국에는 이제 진행 가능성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먼저 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적인 제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는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신장암도 마찬가지로 병기나 전신 상태, 나이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고요. 어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자라는 종류의 암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이성 암이 아닌 경우에는 1 년에 한 3 밀리에서 5 밀리 정도까지 자라는 게 이제 평균적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1 기냐 2 기냐 3 기냐에 따라서, 3 기의 경우에는 신장에 있는 껍질, 그러니까 자기 장기를 약간 벗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좀 진행성이라고 판단하는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이가 있으면 이제 4 기라고 저희가 얘기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웬만한 병원에서 이제 우연종으로 발견된 경우는 1 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1 기나 2 기인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3기 이상인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는 3 기인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에는 수술이 도움되는지를 여러 가지로 판단한 이후에 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좀 음 그 뭐냐 결국엔 이게 수술과 항암 치료의 어느 게 더 도움이 될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항암 치료 종류의 표적 항암제가 좀 효과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에 이득이 이제 수술을 동반한 거랑 수술하지 않았는 거랑의 차이가 한 경우가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했던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제가 생기면서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표적 항암제 이후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전이 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연구였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위험이 아니고 수술이 도움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직 이게 전이가 있는 경우에 면역 항암제라는 거의 효과가 좋아지면서 수술의 위치가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도움될 것 같은 상황, 예전에는 수술 전에 아니 항암제를 쓰기 전에 수술을 먼저 했다면 요새는 항암제를 쓰면서 증상을 보고 환자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을 때 이제 완전히 제거하는 항암제를 먼저 하고 후에 수술하는 경우가 꽤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전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이 도움될 때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여러 가지 치료가 이제 최근에 발달이 됐지만 1차 치료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암을 컨트롤하는 능력은 사실은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많아질 것 같을 때는 방사선 치료도 이제 한 축으로 올라왔고 예전엔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안 됐다라고 했었는데 방사선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방사선을 어떻게 쏘는지 그리고 신장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 가지고 칠 수 있는 방사선 치료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요법으로 방사선 치료와 그리고 고주파 치료는 이제 거기 신장암이 있는 부위에 찔러 가지고 거기를 태워 버리는 치료인데 그런 것들도 많이 효과가 수술에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치료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고 수술이 환자분이 이제 가능한 상황일 때는 수술이 효 암을 제거하는 효과에서는 가장 최고로 좋은 편이다라는 거는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될 때 대체 치료로 다른 치료법들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장암에서 이제 조기 진단이 많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지게 된 건데 조기 진단이 되면서 이제 신장암이 예전에는 좀 많이 진행된 상황에 3 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새는 1-2 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특히나 1 기에서도 정말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교수님들이 워낙 진단을 잘하십니다. 영상 검사 기술들도 많이 발달돼 있고 의사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 프로토콜을 만들었을 때 영상의학과 기사나 방사선사 선생님들도 그걸 많이 표준화돼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도 영상의학과의 진단 정확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초기 암을 진단하는 율도 높아졌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초기암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술 기술을 쪼끔 더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신장에 암이 있으면 신장 전체를 떼내는 게 표준이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신장암이 쪼끄마할 때는 저희가 신장을 부분 절제를 해 가지고 최대한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현재는 부분 절제가 가능할 때는 부분 절제하는 것이 표준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신장을 완전히 제거한 신장엔 피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완전 절제를 하는 게 수술의 합병증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이 적은 편인데 그렇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부분 절제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1 번은 이제 이런 새로운 치료가 이전의 치료를 대체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는 치료 성적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분 절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을 전체 제거하는 것과 암을 제거하는 능력, 암을 컨트롤하는 능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걸 일단 저희가 만족을 했었고 부분 절제술이. 그러면 이제 그걸로 통해서 생기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득은 신기능의 보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 여명이 길어지고 조기 진단이 많이 되고 하면서 신장암을 제거한 이후에 수술로 완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살아갈 여명이 길어지는데, 신장 하나를 제거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거랑은 다르면, 다른 양쪽 신장이 다 기능이 나빠져 있는 뭐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생긴 신장 하나를 제거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지만, 반대쪽 신장은 멀쩡하지만 어쨌든 간에 한쪽 신장을 제거하게 되면 한쪽 신장이 양쪽 신장이 있는 것보다 투석 가능성이 평생 동안에 한 3배 정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장암이 빨리 그 예후가 안 좋은 암이었다면, 치료한 다음에 만약에 재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종류의 암이었다면 신장 부분 절제술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여명이 길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 치료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진행성암에서도 어쨌든 예후를 확보를 했고 생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이제 신장암은 잘 제거했고 암은 잘 컨트롤했지만 투석을 하다가 그로 인한 내과적인 합병증 때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서, 결국 부분 절제가 가능하면 부분 절제를 하는 게 현재 표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분 절제술이라는 거는 전체 절제를 대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종양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현재로서의 원칙이고, 이건 이제 향후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희가 진행성 신장암에서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그 항암 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암을 그 부분 그 3 기 암에서는 지금 뭐 신장을 전체 제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부분 절제가 가능하면 부분 절제의 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현재는 있지만,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장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장암이 조기 진단이 많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성 암이 많고요. 예, 있긴 하고요. 한 4 에서 뭐 높게는 15% 까지 얘기를 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 4 에서 1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장암이 그러니까 혈관 생성이 많은 암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특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장에 이제 피가 많이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정맥이 대정맥으로 들어가는 암이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혈전이 또 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평균적으로 1 년에 10 명에서 20명 정도는 혈전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3 기암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 예후가 좀 나쁜 종류의 신장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한 5년 동안 그래도 어째 수술이 잘 됐을 때는 5년 무재발 생존율이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신장암 중에서는 조금 나쁜 종류의 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랑 저희 병원이랑 저희 나라랑 성적은 거의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수술이 이제 좀 많이 범위가 넓어지고, 수술의 그 테크닉적인 면이 좀 많이 고도화되어야지 할 수 있는 수술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뇨기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고, 이게 심장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심장을 열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전과 달라졌던 거는, 어 수술적인 면에서는 예전에는 전체 절제술이 메인이었다면, 이제 부분 절제술이 점점 가능하면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신장암에서도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이제 배울 때만 해도 사실은 표적 항암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럴 시기라 가지고, 그때는 뭐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예후가 좀 많이 나쁜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점점 신장암에서도 진행성암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좀 많이 개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항암요법이라는 게 진행성, 그러니까
뒷단에서 전이가 되고 나서 쓸 약이 없는 상황부터 보통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하고요. 거기서 효과가 있으면 점점 앞 단계로 와서 수술 주변까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이가 있는 상황에서 하는 항암 치료라는 거는 완치를 노리는 치료는 아니라고 보고, 완치를 노릴 수는 있지만 완치의 률은 높진 않고, 수술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술 전후로 쓰는 항암요법이 그 역할을 확실히 확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술이랑 수술 전후의 항암 치료로 완치를 노릴 수 있고 예후가 확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하는 이제 보조항암요법과 신보조항암요법에 롤이 생기는 경우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환자분의 그 삶 생존 기간이 좀 많이 달라지는, 저희가 수술하는 사람에서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제 보조항암요법이 효과가 별로 없었고요. 표적항암제 시절에는 보조항암요법을 많이 시도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다 실패했었고, 그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수술을 하는 진행성 신장암일 때, 아니면은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한 전이가 있는 신장암일 때 그 암을 눈에 보이는 걸 일단 다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상황에서 생각하는 거는 미세하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CT나 MRI, 뼈 사진, 뭐 펫 검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암세포가 어느 정도 이상 자란 다음에 그거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작은 양의 암이 어디 있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 기다라고 하고 수술을 하지만 실제로 미세하게 암이 어딘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재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미세하게 퍼져 있는 암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요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수술 후의 보조항암요법 그리고 수술 전의 신보조항암요법은 어쨌든 암으로 인해서 암을 수술적인 제거를 통해서 수술적인 제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완치를 노릴 수 있는 치료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이성 신장암에서 쓰던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걸 억제하는 거고, 신장암에서는 특히나 투명세포암은 이제 혈관 생성을 많이 하는 종류의 암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장의 새로운 혈관 형성을 막으면서 종양을 죽이겠다라는 종류의 그 아이디어로 시작한 약제인데, 이거는 수술 전후에 보조항암요법으로 썼을 때 임상 시험이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똑같은 기전을 가진 약이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일관적인 결과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약들은 또 다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치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심평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 수술 전후의 보조항암요법이 표적 치료제,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저희 2 세대 항암제라고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표적항암제의 보조항암요법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부작용이 적었다면 부작용이 적었다면은 보조항암요법을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부작용도 좀 많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은 조금 줄이는 것 같았지만 최종적으로 생존율 개선엔 실패했고, 약제의 부작용이 큰 약이라서 결국에 이제 수술 후에 보조항암요법으로 표적항암제는 결국 안 쓰게 됐습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상황의 나라에서도 많이 안 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약들이 굉장히 필요했었고, 이제 전이성 암에서 면역항암제가 효과를 보인다라는 걸 보이면서, 이제 면역항암제는 또 특징이 이게 종양의 면역회피 기전을 막는 건데, 이거는 특정 질환을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암에서 효과를 보이니까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신장암에서도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뒷단에서 효과를 보이니까 이제 앞에서도 수술 전으로 써보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으로 약을 쓸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게 효과가 처음에, 그러니까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저희 그 유럽 비뇨의학회나 뭐 미국 비뇨의학회 그 가이드라인이 어쨌든 웬만한 그 비뇨기과 의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따르는 종류의 그 가이드라인인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보조항업요법의 그 임상 시험이 나왔을 때 여기서는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가이드라인이 등재가 됐을 때 그 생존율 개선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재발률 억제의 결과가 나왔고, 근데 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빨리 등재를 시켰습니다. 이게 길게 이제 최종적인 보고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재발 위험을 줄이고 사망 위험을 줄였었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게 바뀌기 어려운 정도의 중간 보고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고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이 많냐라고 봤을 때 부작용이 사실은 이전에 있던 표적 항암제에 비해서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보조항암요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법이 현재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가이드라인에서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최종적인 이후에 이제 롱텀 결과까지 나와서 결국에는 이거는 가이드라인에서 꼭 필요한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보조항암요법이 도움이 된다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표적항암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표적항암제랑 뭐 유사하게 문제가 생겼던 거는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은 약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약제만 효과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재발이나 생존에서 모두 효과를 보이긴 했고 부작용이 적어 가지고 가이드라인 등재를 빨리 시키긴 했지만 치료법이 필요했는데 이제 없던 치료제가 하나 생겼으니까 빨리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진행성 신장암, 그러니까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암에서 어 저희가 이제 위험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 어느 사람이 재발할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 분류 체계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T병기, M병기, 뭐 M병기 이런 걸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환자분들의 예후가 굉장히 다르고, 지금 뭐 임상 시험을 하려면 그런 분류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류 체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분류 체계라는 게 이건데 이제 보면은 예측률이라는 게 수술 후 1년 뭐 가장 많이 맞춘다고 하는 게 한 5년 생존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밖에 안 맞는 거죠, 예후를 예측하는 능력이. 근데 이걸 가지고 임상 시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분류 체계가 저희가 이제 재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는 결국 성공했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게 필요한 사람한테 100%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람한테도 쓰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결국에 이제 뭔가 치료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치료가 들어가려면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히 예측해야 되고, 그다음 부작용이 얼마나 있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이거는 보조적인 거긴 하지만 1 차로는 어쨌든 환자가 재발할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지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적합한 치료를 쓰고 그 사람의 이제 효과가 거기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정확하게 저희가 환자분한테 어 적합한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앞단에서 그 분류가 정확하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보장요법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험이 안 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아마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그게 실제로 필요한 사람한테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불필요한 사람한테까지 들어가고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는 개선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환자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왔을 때 3기 암이다라고 저희가 진단이 됐을 때 저는 일단 설명은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알고 선택을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선택 안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보험권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쓸 수는 있게 돼 있고 비급여긴 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가이드라인이 우리나라 보험권에 들어올 가능성 높은 약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것이 수술 전후로 써야 되는 수술 후에 써야 되는 약이고 수술 후에 써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개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뭐 시간을 둬서 기다려서 나중에 가이드라인이 에 들어오고 우리나라 보험에 들어오고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선택권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신장암에 지금 걸리지 않으셨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건 아마
앞으로 진행 방향은 새로운 약제가 더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분류 체계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는 아마 가이드라인에 들어올 가능성이, 우리나라 보험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은 수술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수술 관련된 발전과 그리고 수술 관련된 치료에 대한 걸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조항암요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보조항암요법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뭔지, 이런, 아마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보조항암요법이라는 게 이전에는 쓸 수가 없었던 약이다 보니까, 치료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서 빨리 받아들인 것처럼 의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알고 이제 만약에 치료를 결정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제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은 끝나서 질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발리가고파 님이 "신장암의 초기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으시다." 친척 중에서 신장암이 있다라고 하면 가족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신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적인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게 그 투명세포암의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그 분자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생성되는 메커니즘 80%를 보니필린다우라는 진의 유전자의 뮤테이션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2명이나 신장암이 있다면 가족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신장암은 초기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발 연령대라면은 CT를 한 번도 안 찍어 봤다면 찍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건강검진할 때 이제 초음파도 선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라도 선별 검사 의미에서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지 않으면 사실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해 보시는 거를 건강검진에서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나무 님이 "사촌 언니가 신장암 진단 후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5 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5 년이라는 기준은요, 저희가 이제 어 과학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5 년이라는 기준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제 국가에서 암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암을 더 이상 이제 나라에서 책임을 안 져도 될 것 같으냐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고, 5년 생존율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 과학적으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신장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천천히 자라는 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신장암은 또 특징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혈행성 전파가 많은, 이게 혈관 형성이 많다 보니까 혈관을 통해서 전파를 많이 하는 종류의 암이고, 얘들이 이제 어딘가에 폐 쪽이나 이런 데 전이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 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5 년 10년 지나 가지고 폐에서 재발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래서 신장암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5년 이후에 그냥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보통은 5년 이후에도 몇 년에 한 번씩 추적을 하거나 추적을 못 하더라도 건강검진할 때 같이 CT를 찍어 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병기였는지, 치료 당시에 어떤 병기였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고, 완치라고 얘기하기는 5 년이라고 해서 완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완치지만 그래도 이제 1% 이하의 가능성 때문에 이후에도 영상 검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10 년이나 15년 10년 이후에는 재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 10 년째 재발하는 경우는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후에도 검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합니다. 홍효선 님이 "신장암도 희귀암이냐고 하시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12 위권 안에 들어가는 암이고, 남자 중에서는 남성암에서 우리나라에서 8 위권에 들어가는 암이기 때문에 희귀암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흔하지는
뭐 비교적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보는 암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폐암이나 이런 것처럼 흔하진 않죠. 그래도 비교적 흔한 암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홍춘 님은 일단 신장암도 그렇고 전립선암도 그렇고 증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암은 아니기 때문에 혈뇨가 보였다라고 했을 때 혈뇨를 가지고 진단하는 건 아니고요. 거품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저희가 비뇨기과를 다니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병적인 의미의 거품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혈뇨가 보이셨다라고 하면 이전에 검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비뇨기과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요. 남성이라면 전립선 포함해서 검사를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성분이라도 이제 비뇨기과에서 한 번쯤은 검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유관적 혈뇨냐 유관적 혈뇨가 아니냐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어 있냐 아니냐 아니면 동반 증상이 뭐가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비뇨기과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김우중 님은 초음파에서 25 미리 정도의 고에코 병변이 발견되었다. 43세 남자라고 하시고 이 경우에는 CT를 한번 찍어 보셔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1.2 미리 저게 틀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전에 비해서 지금 커졌다라는 내용이고 1 번은. 두 번째로는 이제 초음파에서 뭔가 병이 발견됐고 4년 전에 비해서 커졌다. 그리고 43세 남자 환자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감별을 해야죠. 신장에 혹이 생긴다고 해서 다 암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신장에 생기는 암 말고 생기는 병변 중에서 혈관 근육 지방종이라는 게 있고 그것도 점점 커질 수도 있는 종류의 혹이긴 한데 초음파로는 그걸 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T를 한 번은 찍어 봐야 되고 특히나 커졌다는 거는 유쾌한 소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한 번쯤 CT를 찍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섬섬옥수 님은 증상 중에 사실 체중 감소라는 거는 이제 모든 암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체중 감소나 체중 증가를 가지고 암을 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체중 감소 같은 증상으로 신장암을 감별하는 건 아니고 몇 개월 안에 몇 킬로가 빠졌냐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식사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 이제 체중 감소가 암의 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암이 결국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종류의 암이면 사람이 똑같이 먹더라도 내가 내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 이외에 암이 그 에너지를 뺏어 쓰게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 뺏어 쓰는 에너지 때문에 나는 똑같이 먹더라도 체중이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딱 일괄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만약에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이전이랑 똑같이 먹고 있는데 체중이 자꾸 빠진다라고 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건 여자분이고 젊으신 분이라면 40대 정도라면은 이제 뭐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신장암의 증상 아니면 암의 증상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뭐 증상 식사량은 똑같은데 갑자기 체중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석 님이 "신장 한쪽을 떼어냈는데 한쪽만으로 잘 살 수 있는지." 신장 이식은 꼭 가족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이건 아니고요. 신장 이식은 가족들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신장 이식 대상자가 되면 가족한테 받는 게 빨라서 가족한테 받는 거고요. 가족한테 안 받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내사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신장을 공여받을 수가 있죠. 다른 장기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신장이나 이런 기능 장기는 멀쩡한데 이제 뇌사이신 분들 중에서 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이 있으면 신장 이식을 해줄 수가 있는 공여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신장 한쪽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신장 한쪽이 없다라고 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고 신장 양쪽이 있더라도 신장 기능이 투석할 정도의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이식 대상자가 되는 거고, 이식 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그것도 조건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식을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장을 공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아니 받아야 되는 분들은 많고, 원하신다기보다. 근데 이제 신장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성 환자 중에서 이제 신장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 많진 않다 보니까, 수요랑 공급이 안 맞아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다 보니까 수요자들도, 받는 분들도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거는 그 이식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 한번 만나 보면은 알 수는 있을 텐데, 환 받는 분들도 일단은 이제 다른 문제가 없어야 되는,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암이 있어 가지고 기대 여명이 뭐 2 년, 3년 정도 되는 사람이랑, 아니면 이제 기대 여명이 뭐 20 년, 30년 되는 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다른 암이 있으시고 뭐 기대하면 길지 않은 분보다는 기대하면 긴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신장 이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받을 수 있는 게 가족한테 공여받는 거고요. 한쪽을 냈을 때 한쪽으로만 잘 살 수 있는지는, 잘 살 수는 있죠. 저희가 이제 몸에서 신장이 하는 일이라는 게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인데, 노폐물을 걸러내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한쪽 신장이 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그 할 수 있는 양이, 요구할 수 있는 양이 몸에서 필요한 요구치보다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유분이 좀 있어서, 사실은 한쪽 신장이 있다고 해서 신장 기능에서 뭐 신장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장 문제가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스페어가 없는 거죠. 예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신장 기능은 점점 소실되게 돼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 신장이 없을 때는 나머지 한쪽으로는 어 지냈을 때 신장 기능이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아지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이 양쪽에 다 있는 분들보다는 한쪽 신장만 가지고 있는 분이 적어도 3 배까지는 수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그래서 잘 살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잘 사실 수는 있고요. 신장 이식은 가족한테만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가족분한테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홍서방 님이 "신장암에서 면역 항암제를 쓰느냐?"라고 한다면, 네, 씁니다. 쓰고요. 어 신장암 같은 경우에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좀 많이 좋은 편이었어서, 전이성 신장암에서 원래는, 저희는 사실 면역 치료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신장암은. 신장암은 고용량 인터루킨 치료를 예전에 했었고, 근데 그건 이제 완치도 좀 많이 노릴 수 있었는데 부작용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환자분이 그 치료를 버틸 수 있는 분들 중에서는 완치까지 가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치료를 못 버티고 그것 때문에 약을 끊거나 실제로는 돌아가시는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면역 치료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신장암은 면역 항암제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던 암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면역 치료에 너무 심한 부작용 때문에 이후에 나왔던 표적 항암제 중에서 혈관 형성을 막는다는 그런 종류의 치료들이 그 이전의 치료보다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평범하게 좀 많은 환자분들한테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보여줘 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는 완치가 좀 어렵다는 거였죠. 근데 면역 항암제를 썼더니 효과가 좀 좋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받아준 게 전이성 신장암에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을 보험권에서 쓸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신장암은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좀 잘 듣는 종류의 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고용량 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최근에 유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알 수 없다고요. 그리고 이게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근거는, 그러니까 의학에서 근거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환자분한테 이득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면에서 아마 생각하실 텐데, 암을 치료하는 면에서는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이 현재로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비타민 C 치료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많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몇십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나왔었다가 사라졌고, 약간 레지men 달라지면서 또 나왔다 사라지고, 이런 종류의 치료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암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군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나는 좋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치료는 사실 환자분 아까 말했듯이 그 환자분 개개인에 대해서 환자분이 어떤 약이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건 모든 암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치료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비슷한 병기를 가지는 환자한테서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약간의 분류를 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은 신장암 치료에서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92 님이 "갈색뇨가 나와서 조영제 없이 신장 CT를 찍었다. 요로결석도 없고 원인도 없다." 뭔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소변 검사로 하는 암 검사라는 건 아마 요세포 검사일 거고, 요세포 검사에서는 암이 안 나왔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암이 나왔을 때는 그게 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로 암세포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게 암을 감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연령일 거고, 갈색뇨가 나왔다는 거는 혈뇨일 수도 있는데, 저것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게, 소변이 농축됐을 때 갈색뇨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갈색으로 보이는 혈뇨라면은 이제 소변에서 피가 나왔는 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피딱지가 생기는 거죠. 피딱지가 생긴 게 나오는 게 이제 갈색뇨가 될 텐데, 아마 조영제 없이 CT를 찍었다고 하면 요로결석을 생각했을 거고요. 요로결석이 없었다고 해서, CT에서 요로결석이 없었다고 해서 암이 아예 요로결석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있다가 빠져나가서 CT를 찍었을 때는 요로결석이 발견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따지는 건데,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거고, 연령과 성별이 중요한 게, 그때 당시에 환자분 연령이나 성별에서 가장 흔한 문제를 기준으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위험도를 나눠서 선별을 하는 건데, 아마 다른 거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로결석에 대한 검사를 했을 거고,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 문제가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고요. 어 소변 검사에서 혈뇨가 보인다. 그것도 사실은 방광염이 아닌데 혈뇨가 보인다? 혈뇨는 나올 수 있죠. 그것도 남자분이시면 전립선염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검사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기가 아니고 병 증상이랑 그 주변의 그 환자분 연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신장암에 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수술 위주로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봤고, 뭔가 오늘은 이제 사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건 없었는데, 이전에는 초점 맞춘 게 좀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상으로 진단하는 암은 절대 아니고요. 조기 진단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환자분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고,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가족력이 있다면, 자기 친인척 중에서 신장암의 병력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CT를 찍어 보시는 거, 혹은 초음파를 찍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말씀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